두 번째 세션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과 관광 산업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 세션입니다. 세션 시작 전 저희가 별도의 개막식이 없었던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유 커뮤니케이션즈 박상원 대표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오흥철 사무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산대학교 오창호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산대학교 김기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 김미정 교수님 소개 올립니다. 이어서 동명대학교 권순양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명대학교 이동명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김금영 사무국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EV 윤학중 대표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 차두원 소장님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 모빌리티 박현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스프링 클라우드 이대석 수석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 플랜 이현진 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패널 토의에 참석해 주실 연사님들을 무대 위로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 영산대학교 오창호 교수님, 패널 연사에는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 차두원 소장님, 위 모빌리티 박현 대표님, 스프링 클라우드의 이대석 수석 연구원님, 복지 플랜 이현진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정식 컨벤션 관광학과의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 오창호라고 합니다. 오늘 2021년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작년에 또 이어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우리 또 사회의 또 전반적인 그 확산과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또 정말 소중한 지식의 공유했던 그런 장이 열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세션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 세계적인 그런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들었는데 이번 그 두 번째 그 세션에서는 차두원 소장님 그리고 박현 대표님 그다음에 또 이대석 수석 연구원님 이현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이 관광 산업과의 어떤 그런 연계 그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지만은 편하게 평소에 또 우리 또 전문가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면은 또 이것들이 또 적용이 되고 또 실행이 되는 그런 또 좋은 그 성과가 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제 그 스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생소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이제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스마트 어떤 문화가 이제 그 기술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스마트 도시, 스마트의 정의가 뭘까? 그래서 이것은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 분야마다 또 이 스마트가 내려주는 그 정의가 조금씩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에서 의미하는 그 스마트,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관광에서 의미하는 그 스마트,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에서 우리에게 그 주는 그 스마트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 뭐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 관광 도시의 이 스마트의 정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이 돼서 편리하다고 해서 이것이 스마트 관광 도시고 스마트 도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 도시라고 하고 스마트 관광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그 기술의 편리함에 그 상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커넥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될 때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관광 도시고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oT라든지 AI 기반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좀 활용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스마트 시대의 어떤 그런 참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사실 또 관광에서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교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이고 또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접근성도 의미할 수도 있고 거리가 또 뭐냐 가깝냐 또 이것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실은 교통이고 또 우리 관광객들은 또 이렇게 또 좀 스마트하고 좀 편리하게 또 관광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 힘들게 관광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관광에 그런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지대하게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 삼성의 그 트위지를 가지고 또 이제 그 관광 상품을 지금 현재 또 판매하고 있는 또 여행사가 있고 또 저희 또 학과에서는 또 그 여행사의 그 삼성의 트위지를 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산학협력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또 부산시의 그 관광 산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또 저희들이 최근에 최우수에 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트위지를 타고 한번 또 여러 가지로 또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참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깊숙하게 적용이 됐다. 참 그런 느낌은 좀 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뭐 세션 1과 또 우리 또 차도원 소장님의 어떤 그런 그 발표를 듣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이 관광에 대해서 평소에 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한번 우리 이대석 수석 연구원님께서 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2017년도에 창업이 돼서 이제 4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 작년 4월 달에 자율주행 셔틀 레벨 4, 레벨 5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즉 운전대가 없는 차량이고요. 셔틀이 이제 작은 버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7, 8명에서 한 10명 정도까지
탑승을 할 수 있는 셔틀입니다. 저희가 런칭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군산에 고군산 군도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고군산 군도 내에서도 선유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쪽에는 이제 여러 그 관광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뭐 오토바이라든지 또 ATV라든지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또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해양 레저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북적대는 관광지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 많은 인파 그리고 그 인파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했었던 자동차들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거든요. 군산은 그 고군산 군도 즉 저희가 있는 선유도 내에서 그런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셔틀 4대를 도입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모든 그 불법 주정차들의 요소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할 수 있는 전용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이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일반인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자율차 자체만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율주행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을 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현재는 이런 전에 있었던 많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관광에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선 이 셔틀 자체의 어떤 트랜스포테이션의 개념 자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차두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차량 자체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들도 준비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연결성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는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해도 되는 건가요? 2년 동안 제가 뉴질랜드에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 캐스더럴 코브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그쪽은 그쪽 관광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걸리는 대규모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로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운전기사와도 대화를 해보고 그쪽의 관광 통역사랑도 대화를 해보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엔 가장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시더라고요. 여러 불법 주차로 너무나 고통을 앓고 계시고 성수기에는 정말 슈퍼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차 한번 가지고 나갔다가는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교통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셔틀버스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결국 스마트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는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스마트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생하고자 하는 바는 그 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그 선유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셔틀이 일반 차량을 개조한 차량이 아니어서요.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 내에 차량 자체 내에 광고 패널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마케팅하고자 하는 마케팅 머티리얼들을 이제 셔틀 안에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대신 해드리고
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광고 효과도 누리면서 트랜스포테이션의 어떤 이점도 많이 늘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생의 문제를 스마트로 기술을 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이대석 수석 연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제가 번쩍하고 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해운대에서도 이 관광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얼마만큼 긍정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통영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관광객들이 이 몰고 오는 차 때문에 이 시민들이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 확산이 되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안착이 된다면은 사실은 이 관광 목적지에 우리 관광객들을 데려다 주고 이 차량은 다시 이 외곽 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이제 그 관광 목적지를 떠날 때 차가 다시 픽업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 기능으로 이 도시의 어떤 그런 문제를 또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런 그 도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프라가 마련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왼쪽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현진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또 장애인 전문 또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국에 사실은 장애인 여행사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400만 인구 이 부산에 장애인 특화 여행사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또 모빌리티는 관광약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창호 교수님 말씀대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배리어 프리를 위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신체 그 자유도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복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관광 쪽으로 복지 관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19년도 EU의 복지 관광 부가가치 규모가 830조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 관광 약자들이 관광을 할 때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앞으로 부산 아니면 전국 대한민국 관광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봤을 때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과연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금 더 배리어풀이나 관광 약자들, 그리고 관광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그 부분들의 모티브를 조금만 더 가져가서 조금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관광 유럽 못지않게 저희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수상 휠체어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접목시킬 게 자동으로 수상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바다에 떴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수상 휠체어에 유영을 하고 다시 회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그냥 모빌리티 시장에도 저희 배리어 프리하고 그리고 그런 관광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예, 이현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동이 좀 불편한 이 관광 약자들, 특히 이제 휠체어에 이제 의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수욕이 안 됩니다. 이걸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너무 정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휠체어 타는 분들이 이 바다만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해수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지 플랜이라고 하는 이제 여행사에서 이제 물에 뜨는 수상 휠체어를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추진을 잘해 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휠체어를 끌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모래사장에서 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여러 사람의 또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리모컨으로 작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또 바다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런 자율 주행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금은 먼 이야기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꼭 해결해서 국제 관광 도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볼 게 많고 이게 국제 관광 도시가 아니고 사실은 내실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정말 국제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관광 도시가 국제 관광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복지 관광도 우리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기능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차두원 소장님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모빌리티란 단어를 본격적으로 쓴 게 몇 년 안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어원을 이제 저희가 무브하고 어빌리티의 합성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키워드를 4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거든요. 지금 뭐 자율주행, 뭐 전동 킥보드, 저기 지금 모페드, 전기오토바이, 그 다음에 부산도 지금 용역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하늘을 나는 뭐 드론 택시, UAM이라 그러죠.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탈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디맨드로 다양하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바로 와줄 수 있는 접근성, 액세서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용성입니다. 아까 뭐 장애인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시니어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이 어디를 가고 싶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코어를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다 병원을 가고 싶은 게 아니래요. 일반인들하고 가고 싶은 데가 똑같답니다. 그런 수요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공 쪽에서는 수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이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좀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관광이 왜 중요하냐? 모빌리티에서 관광이 왜 중요하고 관광에서 왜 모빌리티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새로운 모빌리티 디바이스, 요즘 디바이스라고 이제 저희 부르거든요. 디바이스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투입되는 섹터가 관광 쪽입니다. 요즘 사실은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드론 택시라 그러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예요. 전국 지자체하고 도시들이 다 기획 과제를 했습니다. 다 어디에다 투입한다 그러냐면 거의 99%가 관광이에요. 부산도 관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바이스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수용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유사한 잡을 가지고 계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우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관광 섹터가 굉장히 수용성이 높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모빌리티 새로운 디바이스들은 관광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지자체들도 굉장히 편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섹터기도 해요.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관광 산업과 연계를 굉장히 많이 꾀하고 있는데 단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관광지나 관광산업에 투입을 한다고 이게 스마트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 관점에서 어떻게 자연, 그 다음에 공간과 이제 결합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주민들의 경험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수 있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사실은 이제 부산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관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스마트자가 붙은 산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스마트한 그 라이프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부산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스마트 시티즌을 만들어주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한 기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누리마루는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제 부산에 자주 놀러 오는데 입구에서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모든 그 접근이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서 우리 도보도 사실은 굉장히 가장 건강한, 가장 인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하나의 이제 모빌리티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앞에 전동 킥보드 진입 금지 부산시가 되게 싫어하죠.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그것도 있고 아무런 여기까지 접근 경로가 사실은 이 도보밖에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과연 모든 디바이스들을 막는 게 어떤 이런 관광 공간의 최적의 방안일까? 뭐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공간이 디바이스와 사람과 그 다음에 디바이스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 제가 전동 킥보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관광 쪽 굉장히 많이 투입돼 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에 이제 어떤 그 공공통 수단 대체 그다음에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게 들어올 때는 공간을 재설계를 같이 해요. 공간을 같이 재설계해가지고 뭐 팝업 도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로드 컴플리트 스트리트라 그래가지고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대도심 주변에 요즘 이제 물류상하차도 많이 늘어나고 자율주행차 들어가고 뭐 전동 킥보드라든가 다양한 게 들어가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재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제가 보고서 쓰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150개 도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그냥 뭐 특히 이제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바이스 도입에만 굉장히 욕심이 있고 어떤 삶의 공간, 관광의 공간에 대한 재설계는 굉장히 좀 인색하더라고요. 이게 또 예산을 따야 되고 재원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하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관광이나 그다음에 모빌리티와 좀 더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결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차두호 소장님께서 이제 많은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 주셨고 또 역시 이제 디바이스 도입에 지금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 디바이스 도입과 또 아울러서 이 또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인프라 그죠? 또 뭐 스마트 모빌리티 또 전용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또 언급을 또 해 주셨습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을 세계 곳곳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은 제가 물론 세계 모든 도시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은 참 우리 한국만큼 이 축제를 보러 가면서 주차장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고민하는 참 우리 시민들은 우리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편하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가보면은 교통이 혼잡하면은 사실은 거기서 쓸데없는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또 많이 또 초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그런 관광 축제 이런 부분에서 선진 문화가 좀 정착이 돼가지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서 가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좀 확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또 소장님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좀 관광에서의 어떤 그런 도입을 할 때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또 관광에서 우리가 또 좀 잘못된 적용 사례 그다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또 2차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위 모빌리티 박현 대표님께서
관광 산업에 어떻게 좀 잘 네네네. 적용하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불리합니다. 멘티라서 앞에서 할 얘기들을 다 가져가시는 바람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관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보니까 오늘 구성도 보니까 모빌리티 서비스와 좀 더 밀접하게 뭔가 관련이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2018년도에 카카오가 카풀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카풀 서비스 하겠다고 할 때, 그때 피인수했던 카풀 회사의 CMO를 맡았던 친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회적 뭐 대타협이라든지 이런 규제들 상황 때문에 아직도 뭐 국무조정실에 이제 저희 그 서비스는 샌드박스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후에 이제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피봇을 했던 게 사실 이제 이런 관광 쪽의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당시에 개발할 때는 뭐 롯데 렌탈이랑 해서 이제 개발을 같이 했었었고 출시되는 시기에 마침 이제 코로나가 또 발발이 되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카카오가 론칭하던 시기에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어떤 사업 내용에서의 디벨롭을 해왔었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희의 어떤 기술력만으로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사실 대중에서의 어떤 그 규제 감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야지만 결국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그 모빌리티라는 영역에서 이 관광 쪽의 서비스로 넘어와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3월쯤에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광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보시면 쭉 오늘 저희가 들었던 내용들은 되게 미래적인 기술들, 향후 출현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그 디바이스들이 저희에게 체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중간 단계에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뭐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타다 이슈가 생겼었었고 그 이슈를 경험하지 못하고 약간 침체된 상황에서 갑자기 저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년의 서비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1년에 그런 어떤 순환기들을 계속 맞아야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와 관련된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들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조금 미진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면은 뭐 하드웨어라고 혹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다른 연관된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이런 전반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뭐 스마트 관광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타스 여행 쪽에서는 타스 이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뭐 모빌리티 쪽에서는 마스 그리고 이제 일련의 서비스 쪽에서는 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라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기존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를 더 더해서 새로운 혜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고요. 요즘에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의 융합 형태를 보면 되게 다른 산업들에서 융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베네핏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같이 고민하시는 이런 제조업에 계시던 하드웨어를 만드시던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던 아니면 관광 상품을 만드시던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출범식을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모빌리티 그 박현 대표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또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많이 넉넉하게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광의 어떤 그런 연계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잘 활용하면은 관광에 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 그 부분은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 관광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앉아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뭐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서 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잘 활용하고 있는 뭐 그런 관광 사례들을 아까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관광에 지금 우선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좀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 사회에 적용 안착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관광 개념으로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사라진 관광 행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체 관광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앞에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작은 그런 미니 관광, 소소한 관광, 그 다음에 이 안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안전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독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좀 더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대표님들께서 이 정말 관광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이 자체가 관광 상품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빌리티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영상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2017년, 18년 때 이제 전 회사의 안식년이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한 13개국을 다녔습니다. 13개국 다니면서 일단 전 세계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거의 다 활용을 해봤죠. 새로 나온 서비스들, 뭐 기존의 뭐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을 했을 때 가장의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은 이제 스위스 그 산악지대에 가면은 전기차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그 전기차가 뭐 한 1940년에 만든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빌리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드론 택시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투입을 해서 나도 이런 걸 타봤다, 이걸 보러 와야지라고 이제 관광과 연계를 시키는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꼭 새로운 수단이 전체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전동킥보드 처음 나온 게 1910년대거든요. 지금이랑 쉐입도 똑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전통적인 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나의 관심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걷는 것도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건강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둘레길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하고 공간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꼭 이게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광 공간, 뭐 공간이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 공간과의 어떤 공간과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들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모빌리티의 목적과 스마트 관광의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 변한 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관광 산업을 변화시킨 게 저는 공유 경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체 관광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광 전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단체 관광보다는 공유 경제가 발전하면서 에어비앤비로 다 찢어졌거든요.
저도 에어비앤비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고 호텔도 거의 활용을 안 했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라는 아주 독특한 데만 좀 찾아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여행을 다니고 우버 그때 이제 우버가 이제 해외를 가도 렌트도 거의 안 하고 우버라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고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킨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 관광의 행태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은 일단 가족들이 저희는 전기 자전거로 이제 이 도심 내에서 다 이제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차보다는 접근성이 골목골목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수단들도 굉장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관광지에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배포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보다 요즘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전기 자전거거든요. 왜냐면 전동 킥보드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타는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는 세대에 관계없이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힘들이지 않고 따로 배우지 않고 어떤 배리어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세심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면 그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이런 결합과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 관광 도시로서의 좀 면모가 좀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시간이 이제 다음 또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블로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편하게 스마트 모빌리티와 이 관광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오늘 또 전문가 분들이 모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뭐 질문 해주시죠. 예, 이동민 교수님. 예. 조금 이제 제가 약간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여기 이제 부산에 BISTEP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제 뭐 기획 과제 하는 걸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가 이제 이게 관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타스마스라는 거를 이제 알았거든요. 부산시에서 아마 1월 초로 생각이 되는데 뭐 신문에 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부산시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한 7월 달에 봤어요. 그 기사를. 근데 실체가 좀 잘 분명치 않아가지고 부산시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답을 못 얻었는데 제가 이제 기획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하는 컨셉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구상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여행자가 집에서 나서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리턴할 때까지 전 과정을 내 비서처럼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좀 스마트 모빌리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기획까지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드렸더니 별로 그렇게 반응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지금 저는 이제 이동통신하고 IoT하고 그런 이제 엔지니어인데 지금 기술은 사실 뭐 아직은 많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스포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광 서비스가 과연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제가 키 컨셉은 이제 이렇게 집에서 나서서 이제 관광을 하고 집으로 리턴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하나의 그 비서처럼 알려준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간 기차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거 두드려야 되거든요. 물론 그 이전보다는 훨씬 발전된 형태지만 그런 걸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그걸 이제 비서처럼 이 스마트폰에서 그걸 알려주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 이제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 기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나리오 이런 것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것부터 프라이어티를 정해야 하는지 그런 걸 좀 관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준비를 해주시면은 테크놀로지 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컨버전스 해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시에서 좀 이렇게 바람을 좀 잡고 좀 여러 가지 기술 하시는 사람
관광하는 사람 또 뭐 코디네이션을 또 어느 단체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네.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제가 중간에 좀 생각났었던 거는 뭐가 있냐면 사실 관광은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란 여행이라는 기본 전제가 이동을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여행지를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저희가 일상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로 특정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련의 여정들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일상의 스마트 모빌리티로 잘 구현이 되게끔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생겨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단순한 연계, 어떤 저희가 아까 멀티모달에 대한 개념처럼 어떤 서비스와 서비스가 연계를 해서 연장되는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뭐 1년에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자면 뭐 러기지에 대한 픽업 샌딩이 있고 뭐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이동에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구매에 필요한 환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뭐 물건을 어딘가에서 구매했을 때 이걸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문제 그리고 택스를 환불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순차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어떤 이제 서비스가 구현을 해서 여행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되게 문제가 많아져요. 다 불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혁신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여행은 사실 상당히 좋은 산업이자 툴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그런 시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보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술 쪽에 엔지니어링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서비스를 실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련의 뭐 그 인프라를 제공하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사실 여기 옆에 계시는 차 소장님이랑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도 있고 무슨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잘 모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여짐을 만드는 어떤 동력들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뭐 위기의식 혹은 필요의식이 잘 확산이 되면 언젠가는 좀 이런 자리들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이동명 교수님 그리고 박현 대표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이런 또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출범식이 이제 곧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런 또 출범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그런 또 의견들을 또 한데 또 모아서 또 크게 만들어서 또 시에 또 전달하고 또 이게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노력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뭐 스마트 모빌리티 역시 관광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융복합 어떤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뭐 생각이 또 앞서가기보다는 또 앞서가는 또 생각에 맞게끔 또 그 생각들을 또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규제,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또 그래야만이 또 상생하는 그런 또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세션 2의 토론은 또 다음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중 반성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연사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